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대출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차갑게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동결하니까 조금 괜찮을 듯합니다만 어떻게 뭐 좀 조금 그렇죠. 안도할 우선 만합니까? 시장 동향을 좀 짧게 네. 한번 좀 정리하고 이어가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시장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질문도 많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끝까지 경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우선 시장 동향을 짧게 좀 정리하면 지금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는 하락 기조,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네. 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해서 내리는 추세도 이어집니다. 다만 이게 한 2주째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다소 증가한다. 한 25% 정도 서울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래량이 10% 이상 좀 유의미하다 그러고 30% 이상 증가하면 좀 의미 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거래량 증가는 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가 초급매물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전에 뭐 고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잠실이나 노도강, 서울의 이런 지역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초급매물이 한 30%, 40% 떨어진 이 급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좀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성도, 경기도에 보면 화성 돈캉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0%에서 50% 반토막 난 아파트도 거래되고 있다. 뭐 그런 특징이 좀 눈에 잡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우선 보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된 게 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다루었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 이게 또 효과가 나타나서 MZ 세대들이 다소 그러니까 최저금리가 우려형이 한 3.2%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주담대 금리가 6%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4% 정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노도강이라고 해서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가 대표적인데 이 동네에 그 급매물 같은 것들을 사는 사람이 좀 늘었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지금 이제 이사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설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래서 계절적 수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주변에 결혼하는 자녀들이 집을 좀 살까 말까 고민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도 좀 많이 내리니까 한 30% 내리니까 지금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가 급매물을 노린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자들도 가세한 것이 지금 거래량이 다소 좀 증가하고 하락폭이 둔화된 근본 이유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시청자가 이제 경매가 줄어드나 아니면 늘어나느냐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나중에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직도 급매물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초급매물은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초급매물. 우리가 이제 초급매물, 초급매물 이제 이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게 서울의 강남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잠실 지역.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우리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35%가 평균 떨어졌어요. 서울이, 강남이.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이때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것들이 보니까 한 40에서 50%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초급매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30% 이상 떨어진 것들. 근데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금리 아까 좀 전에 이제 금리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종료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금리는 동결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다시 추가 오를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미국이 4.75인데 5.25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좀 다시 좀 요동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급매물 위주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25% 정도 거래량이 이제 올 1월 거래량인데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거래량도 작년 대비해서 25%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정도 늘었어도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량이 뭐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도라고 볼까요? 그렇죠. 절반 이하, 그러니까 평년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도 좀 늘었어도 5분의 1 수준. 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가 1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약 1,386가구, 물론 이제 뭐 1,300가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지난해 12월에는 838가구가 거래됐던 거예요. 좀 늘었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전년도 동월 대비하면 1,098가구에서 좀 늘었다. 이렇게. 그러나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거의 5분의 1 토막이다. 5분의 1이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점은 이게 지금 일시적 반등인가 일부에서는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앵커님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락세가 아직은 좀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거래 첫 번째는 거래량이 적어도 평년 거래량 정도는 돼야 돼. 한 4천 건 정도. 서울에. 근데 아직 크게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석과 예측을 하려면 적어도 1, 2분기에 주택 거래량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한 1분기 정도라서 저는 이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의 거래량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이상 거래량이 적어도 바닥권에서 증가해야 바닥 탈출 신호다.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주택 우리가 매매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걸 보면 6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정도는 적어도 되어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반등다운 반등, 소위 말하면 추세 상승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바닥 탈출 신호가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이렇게 지금 다져 나가고 있는 겁니까? 조금씩 떨어지면서? 뭐 그런 추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2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정도 되면 2분기 자료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분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때 거래량이라든지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적어도 매매 가격이 선행하기 때문에 전세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전세 하락이 멈춰야 된다. 네, 멈춰야 되고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해야 되고 또 매매 수급 지수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죠. 이게 100이 돼야 합니다. 현재 67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추세가 전환될 거다. 그렇게 확신하기는 좀 이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봄이 좀 멀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 말에 뭐 거의 6만 8천 채를 넘어섰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 그럼 분양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까? 분양하기가? 그렇죠. 청약 시장이 이제 아직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정리하면 굉장히 앵커께서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늘 평균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년간 우리가 위험 수위, 그러니까 미분양의 위험 수위를 6만 2천 가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6만 8천이니까 이미 정부가 생각하는 위험 수위는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측이 보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만 가구에 이를 거다.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분양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많았을 때가 지난 2008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가 약 16만 5천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수위는 넘어섰다. 아직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10만 가구를 넘어선다면 상당히 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분양은 또 문제가
미계약을 낳고 또 미입주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PF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PF 부실 사태도 있고 자금 경색 문제 또 금리가 계속 내리지 않는다면 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또 원리금 부담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겹쳐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청약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완판이 되거나 이런 건 좀 드문 모양이죠. 네, 지금 뭐 우리가 둔촌 주공 사태를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도 앞에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했던 것들이 적고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또 시공사도 이 뭐 500억이 넘는 이런 돈들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곳들이 사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PF 문제만 보면 우리가 이제 PF도 은행이 있고 저축은행이 있고 이제 증권사도 있잖아요. 여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중에 얼마가 부실화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금 경색 현상이 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연체율이 좀 증가해요. 은행의 연체율이 0.21. 앵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은 그런데 저축은행 연체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2.95까지 갔거든요. 이게 6%를 넘어서면 과거에 위기가 왔을 때처럼 그런 현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체율과 이복현 우리 금융위원장도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까? PF의 자금난의 문제, 부실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은 예의주시해서 관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금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보면 계속해서 여기 이런 대책이 PF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PF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특례 보금자리론 잠깐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시장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이게 비싼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 낮은 이자로 바꾸는 용도로 대체라고 많이 그러죠. 대체도 있지만 새로 아파트를 사는 수요로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게 30% 정도 됩니다. 아,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굉장히 적정한 시기에 잘 나온 대책이다. 이제 저도 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아직은 특례 보금자리로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 30%. 가장 많은 것은 대환, 갈아타는 거. 사람이 많은 높은 건데. 대출 이자 갈아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나올 때 예상은 그렇게 못했는데 인기가 있군요.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자재값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 오르니까 워낙에 비싸지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이 원가로 올라가는 데 따른 가격 인상, 시공사 조합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서요. 많은 공사들이 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선 LH 공사가 파는 그 택지 분양도 잘 안 돼요. LH 그 땅 파는 것도 안 되고. 땅 파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앵커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이 자재값 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도 잘 팔릴지도 좀 불확실하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땅도 안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각종 그 분양 현장에서 재건축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나가요. 예전 같으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공사들이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 이유가 지금 고금리 기조에다가 아까 PF 문제도 얘기를 했고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예전에 둔촌주공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문제점은 이대로 가면 공급이 안 되면 2, 3년 후에는 다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매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네, 경매가 지금 아마 뭐 호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경매 시장으로 경매 매물도 많이 나오고 경매를 찾는 사람들도 지금 발걸음이 아주 분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답변했습니다. 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 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